길드다 김지원입니다. 오늘 일단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마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가구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마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마감이라는 거는, 마감이 뭘까요? 네, 마무리인데 샌딩, 그러니까 사포질하고 칠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무는 돌이나 철제랑 다르게 뭐가 다르죠? 돌이나 철제랑?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겠어. 돌이나 철제랑 달리 좀 무른 편이죠, 훨씬. 그래서 조직이 치밀하지 않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모든 소재는 그 결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단단해 보이고 아무런 결도 없어 보이지만 이걸 진짜 센 망치로 치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쪼개지는 방향이 그 돌이 가지고 있는 결일 거예요. 약한 성분을 따라서 갈라질 테니까. 그래서 근데 나무는 특히 조직이 무르기 때문에 결대로 쪼개지거나 이제 틀어지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식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가공성이 뛰어나고,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 만큼 가공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마감이라는 거는 이런 나무의 특성 중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을 보강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기에 좋은 부분을 살려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거친 면 정리하고, 부식을 방지하고, 감촉을 좋게 하고, 그리고 물론 착색을 통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조금 여기에 의미를 더 부여해 보자면, 마감을 통해서 죽은 나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어지는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갈라지고 틀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조금 지연시켜서 이제 보다 쓸모 있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런 마감을 보면은 재밌는 게, 가구를 만든 사람의 성질이 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무리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붓자국을 남깁니다, 가구에. 그리고 반대로 뭐 성격이 꼼꼼하면 그럼 더 좋은 거냐, 제가 봤을 때 세연이는 되게 꼼꼼한 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칠이라는 게 마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쪽을 먼저 칠을 한단 말이에요. 꼼꼼한 사람들은 붓자국 안 남기려고 이쪽을 열심히 칠해요, 오래도록. 그 다음에 이쪽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을 칠할 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얼룩덜룩해지는 거죠. 세은이 눈이 지금 여길 가고 있는데 세은이가 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꼭 장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마감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 본인이 한번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게 다음번에는 쉽게 고쳐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잘된 마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감촉이 좋고, 봤을 때 이제 고르게 보이고. 세연이가 첫 칠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만회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샌딩하고 다시 칠하고 샌딩하고 다시 칠하고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엿한 목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좋은 마감의 가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첫 강의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까 물어봤었거든요.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뚝딱뚝딱 만드는 거, 그리고 마감하는 거. 근데 그때 말했던 건 뚝딱뚝딱 만드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생각이 충분히 되고 그림이 충분히 그려졌으면 이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얘기할 마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양의 전통적인 가구 도료 알고 계시는 분? 대표적으로. 오치요? 오칠 같은 게 있죠. 오칠은 뭘까요? 온나무죠. 온나무에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통을 대고 있으면 그게 따라서 옷 액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붉은색기가 도는 그 도료가 되는 건데 그 도료랑 이제 식물성 기름이랑 혼합을 해서 씁니다. 이 도료 자체는 이제 금방 굳어버리는 성질이고 이게 색을 내기도 하고 뭐 나무를 강화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기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목재에 흡수돼서. 그래서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동나무 열매 같은 데서 이제 식물성, 동양에서는 주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서양에서는 곤충의 분비물이나 곤충의 체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물성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전통 도료들은 칠하고 말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 오일은 묽지가 않고 이 되게 걸쭉해요. 원액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잘 펴발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발라준 뒤에 두 번째로 마르는 과정에서 이게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목재가 이제 습기를 먹었다 뿜었다 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숨 때 이 오일을 먹었다가 날숨 때 마르지 않은 것들은 다시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계속 닦아줘야 돼요. 이 마르는 시간 동안. 근데 마르는 시간이 이 실제로 요새도 순수 뭐 텅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건조된 나무에다가 바르면 마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물론 날씨에 따라서 다른데 여름엔 더 오래 걸리고 습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만 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 번만 칠한다 그래도 일주일 안에 마르면 3주가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말리는 시간과 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료의 배합 비율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잘 마르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한다든지. 지금도 오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큰 그 건조실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칠이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도래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 그래도 한계를 가진 노력들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식의 시도들을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희석제 그리고 경화촉진제 이런 것들을 발명을 합니다. 근데 칠을 부드럽게 만들고 빠르게 마르도록 돕는 화학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제의 대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너 이런 것들이거든요. 강력한 휘발성을 가지고 도료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너의 주성분이 톨루엔이나 나프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물질이냐면 국내에서 유독물질 검사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독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또 경화제 성분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포르말데이드 그리고 뭐 폴리아마이드 이런 아민류 종류는 우리한테 발암물질로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 때문인지 제가 현장에서 칠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면은 뭐 지난번에 나왔던 분 왜 안 나왔어요 하면 입원했다.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왜 돌아가셨냐 물어보면은 무슨 암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이고, 더 신기한 건 그 의사들도 큰 병원 가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치료 방법을 모르는 이런 것들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버려진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동식물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지구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언제 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 2025년에 북극 빙하가 전부 사라진답니다. 7년 남은 거죠. 엄청 뭔가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 시간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원인이 이제 메탄가스라고 보통 하는데, 그 산업화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구 대기 중에 메탄가스가 2배가 늘었대요. 2배 이상. 그 페인트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도 지하자원으로부터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로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사람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마감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가다듬어서 좋은 마감이 나오려면 불가피하게 그만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희석제나 경화제를 통해서 이런 마감에 어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특성을 획일화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어떤 욕망일까요? 경제적인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력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을 추구하는 거고, 이때 질병이라든지 아까 페인트 사장님들의 아니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되게 부수적인 것이 되죠. 분사 용어 중에 부수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콜레테럴 이펙트라고 해서 목표 달성에 따르는 피해를 부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적진에 미사일을 쏴서 승리하는 게 목표면 그 적진에 있는 민간인들이 그 미사일을 맞고 죽을 피해들, 그리고 그 적진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적진 주변에 있는 아군도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희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경제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위계에서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그것도 화폐 혹은 화폐 가치로 환원되는 국소적이고 단기적인 이익들만이 위계 상위에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질병, 실감나지 않는 지구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중요도 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풍토 위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거는 되게 이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대되는 경험의 첫 번째로는, 마감이라는 거는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일단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프레임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되게 간단하죠. 그게 얼만데? 이걸로 사실은 질문이 싹 모아지잖아요. 근데 정성을 들이는 마감 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마감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대패로 이 면을 다듬어야 될 텐데, 이 면을 얼마나 다듬어야 되는가, 이런 거는 2번 다듬어라, 3번 다듬어라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사포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한번 밀어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한번 밀어보고,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수업을 나가서 해보면은 늘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한번 봐주세요, 계속.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제가 정답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에도 정답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너가 괜찮다 싶으면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된다.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면.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만져보라고 하고, 날카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뭉툭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차이들이 생겨나고, 이 질문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말은, 만약에 이 가구가 우리 신혼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 사용될 가구라면은
좀 더 뭉툭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뭉툭하게 둥글려져 있는 것보다 날카로운 선이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뭐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변형이 많이 될 테니까 좀 더 강도 있게 마감을 많이 올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좀 더 가볍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른 질문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려와 판단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구를 만지는 본인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획일화될 수 없는 성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감각을 만드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일종의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반응, 피드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달리 혹은 내 판단에 맞게. 그러면 내 판단이 각각 상황에 적합했는지 부적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물들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사물들 간의 직접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가격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나를 넘어서는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막 계속 떠들기보다 이 나를 넘어서는 감각이라는 거를 잘 표현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호류지가의 장인을 인터뷰한 나무에게 배운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나무도 심었습니다. 이 집은 200년은 갈 테지. 200~300년이라는 시간 감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감각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싶군요. 눈앞의 것만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숲을 소중하게, 자연을 귀중하게 라며 자연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무는 본래 알뜰하게 사용하고 바로바로 심기만 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생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300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나를 넘어선 시간이죠. 나를 넘어선다는 것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후대를 그리고 나의 삶의 시간을 넘어서는 결과들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호르지가의 장인은 그의 제자에게 이런 감각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무를 뱉고 그 옆에 나무를 하나 심었고 그리고 이 나무가 다시 베서 나무 목재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버틸 만한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근데 말로는 쉽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많은 공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오랫동안 쌓여온 나무를 이해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나의 옆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타자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발전, 상품사회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명식이 형 강의에도 있었지만 나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정서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품사회에 또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른 것에 대한 미덕이 생겨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나 타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거꾸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를 넘어서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아니면 불치병이라는 오래된 이슈에 우리가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뻔하고 이제 실감나지 않고 늘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과학이 알아서 해줄 것 같고 근데 사실 알아서 되는 게 있나요? 알아서 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감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석고질 붓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친환경적인 행동만 하자, 친환경적인 페인트만 쓰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금 당장 옷 벗고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오래된 노하우에 대한 냉소를 좀 걷어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는 때로 정말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사포질이나 붓질, 그리고 뭐 책 읽고 세미나하는 거, 이런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